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 따라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 위험도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하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먼저 사상체질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사상체질은 조선 후기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의학으로 사람의 장기, 대소, 강약에 따라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타고난 장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에 취약한 이유도 체질마다 제각각입니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당뇨와 술을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군 체질은 바로 태음인입니다. 간대폐소라고 해서 간 기능은 좋지만 호흡기가 약한 체질인데요. 태음인은 바로 당뇨 위험이 1위인 체질이기 때문이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체질이기도 한데요. 태음인은 체격이 좋고 무엇이든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흡수하는 힘에 비해서 내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아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 과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대로 몸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술안주까지 다 살러 가기 때문에 태음인이 술을 즐기기 시작하면 췌장에 기름때가 끼어서 혈당 조절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술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소음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음인은 신대비소라고 해서 신장 기능은 좋지만 소화기가 약한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네 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내성적인 편이고 체구가 작고 소화력도 약합니다. 술 해독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체질인 것이죠. 소량의 술도 사실 위장에 부담을 주어서 혈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소음인이 당뇨에 걸린다면 대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인슐린 부족형일 가능성이 커요. 술은 소음인의 귀한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쓰게 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금주해야 할 체질입니다. 세 번째로 화가 많아 혈당이 튀는 소양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화 기능은 좋지만 배설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소화력이 좋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에 열은 많은데 자꾸 독한 술이 들어오면 췌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로 인해서 진액이 자꾸 마르면 심한 갈증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혈당이 널뛰기 쉬운 체질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태양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태양인은 폐대간소라고 해서 호흡기는 강하지만 간 기능이 약한 체질이에요. 한국인 중 1%도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체질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는 성질이 매우 강한 체질이고요.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술 자체가 독약입니다. 당뇨보다는 간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하지만 간이 망가지면 결국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 보이는 태음인이 실제로는 당뇨합병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취약하고요. 반대로 가장 못 마시는 소음인은 술 때문에 췌장 배터리가 가장 빨리 방전됩니다. 결국 체질을 불문하고 당뇨 관리 시작은 내 체질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자극하는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체질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간은 튼튼하지만 기름때가 잘 끼는 태음인은 비만형 당뇨를, 소화기가 약해 해독력이 떨어지는 소음인은 인슐린 저하형 당뇨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체질이 무엇이든 술은 췌장을 야근시키고 번아웃을 앞당기는 주범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흔히 소주는 증류주라 당이 없어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곡주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술 종류에 따라 당뇨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에 안전한 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 종류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미할 뿐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똑같습니다. 우선 소주는 당이 없으니 괜찮다는 오해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에는 곡물에서 유래한 당질이 들어있어서 마시는 즉시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증류 과정에서 당이 빠지는 건 맞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알코올 그 자체입니다. 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인식이 됩니다.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본연의 임무인 혈당 조절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소주를 마시면 당장은 혈당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간이 파업을 하면서 다음날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술을 습하고 뜨거운 기운, 즉 습열 덩어리로 봅니다. 소주 같은 독주는 이 뜨거운 기운이 훨씬 강해요. 몸속의 지운을 말리고 췌장의 화를
타격을 입힙니다. 맥주나 막걸리는 습한 기운이 강해서 몸을 붓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기름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국 소주는 췌장을 태우고 맥주는 췌장에 기름을 끼게 하니 둘 다 당뇨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주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간이 당을 생성하지 못하게 막아 일시적으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음주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술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낮아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70대 어르신이 막걸리를 저녁에 마시면 아침에 공복 혈당이 낮아져서 매일 막걸리를 밤에 반주로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몸이 좋아져서 공복 혈당이 낮아진 게 아니라 간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간 기능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혈당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맥주가 곡물당 때문에 나쁘다면 소주는 높은 알코올 도수 자체가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술 종류를 가리기보다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인 간과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당뇨 관리 정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당뇨 환자 수 증가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사실 한국 특유의 가혹한 음주 문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마시는 방식과 환경이 우리 췌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어라 마셔라 라고 하는 과학 문화인데요. 췌장을 굉장히 폭격하는 문화거든요. 한국의 술자리는 보통 한두 잔으로 끝나지가 않죠. 알코올은 1g당 9kcal라고 하는 고열량을 냅니다. 여기에 삼겹살, 치킨 같은 고지방 안주가 곁들어지는 한국식 회식은 췌장에 칼로리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고열량을 처리하느라 췌장은 인슐린을 비정상적으로 쥐어짜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췌장세포가 빠르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독 소주 같은 높은 도수의 술을 즐기고 여러 술을 또 섞어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발달해 있죠. 도수가 높은 술은 위장점막을 자극해 당 흡수 속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혈당 조절을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폭탄주는 목넘김이 좋아서 본인의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알코올을 단시간에 섭취하게 만드는데 이건 지친 췌장에게 채찍질하면서 전력 질주를 시키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독소를 완전히 해독하고 췌장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2-3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식하고 내일 또 반주 곁들이고 이런 식의 잦은 음주는 췌장에게 연중 모유 24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 배터리가 충전될 틈도 없이 방전되니 결국 인슐린 공장이 멈추고 당뇨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음주 문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강제로 고장내는 환경입니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쉴 틈 없이 마시고 과하게 먹는 문화 속에서 내 췌장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술을 잘 마시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 췌장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실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약재를 넣어 담근 약주, 약술은 몸에 좋으니 당뇨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약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정중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에게 약술은 약의 탈을 쓴 설탕 폭탄이자 췌장의 원수입니다. 왜 약술이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약술은 독한 술과 설탕의 합작품입니다. 약재의 성분을 우려내려면 보통 25도에서 35도 정도가 넘는 아주 독한 소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다량의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경우가 많죠. 약재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이 강력한 알코올과 당분의 파괴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재를 핑계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니 췌장에는 치명타가 됩니다. 실제 한의학에서 약을 다릴 때 술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한의학에서 술을 쓰는 이유는 약 기운을 몸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약 성분이 아니라 알코올의 독성과 당분만 혈관 곳곳에 처박히게 됩니다. 약을 먹으려다 혈관만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과 췌장에는 이중 과부하가 걸려요. 약술 속에 들어있는 약재 성분도 결국 간에서 대사를 거쳐야 합니다. 알코올 해독하느라 1차로 지친 간에 약재 성분까지 한꺼번에 밀어넣으면 간은 비명을 지릅니다. 간이 파업하면 혈당 조절은 완전히 멈춰버리죠. 췌장 역시 독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세포가 직접 손상을 입어서 인슐린 공장이 멈추게 됩니다. 약성분 1%를 얻으려다가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 90%를 파괴하는 격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약재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성분을 굳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위험한 배에 태워보낼 필요가 없어요. 약으로 드시고 싶다면 술이 아니라 따뜻한 차로 우려 드시거나 한의사의 처방을 받은 탕약으로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약술은 약이 아니라 단지 약재 향이 나는 아주 독하고 달콤한 술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몸을 생각하신다면 약재는 술이 아닌 차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한방 숙취 해소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숙취 때문에 괴롭다 보니 당장 입에 달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하지만 당뇨 환자가 술 마신 다음날 꿀물이나 짬뽕을 먹는 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간과 췌장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꿀물과 매운 음식이 왜 위험할까요? 술을 마신 뒤에는 알코올 해독에 매달리느라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꿀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수직 상승하게 돼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맵고 짠 음식은 음주로 예민해진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서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를 위한 한방 숙취 해소 3대 비책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술로 인해 기력이 빠지고 소변으로 에너지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숙취로 몸이 천근만근일 때 맹물 대신 따뜻한 환기차를 드시면 혈당 안정과 기력 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의 열을 내릴 수 있는 칡차입니다. 한방에서 칡 뿌린 갈근은 술독을 풀고 진액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갈근은 몸속의 뜨거운 술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특히 술 마신 뒤 얼굴이 붉고 열이 잘 가라앉지 않는 분들에게는 갈근차가 최고의 천연 숙취 해소제입니다.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숙취 해소제에는 칡 뿌리나 칡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소화기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위장을 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뇌와 장기가 쉬지 못해 숙취가 더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속이 너무 허하다면 맑은 콩나물국 같은 가벼운 음식 위주로 소량 드시고 어느 정도 기운이 나면 가볍게 계단을 오르는 등 몸을 움직여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숙취 해소의 핵심은 자극이 아니라 정화와 휴식입니다. 꿀물 대신 환기차나 갈근차를 선택하시고 지친 간과 췌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주는 것, 이것이 당뇨 환자가 건강을 잃지 않고 술자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명쾌한 방법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술 마신 다음날 꿀물 대신 환기차 한 잔을 선택하세요. 꿀물과 같은 단순당은 혈관을 망가뜨리지만 환기는 췌장을 깨우고 기력을 살려줍니다. 맵고 짠 음식으로 위장을 괴롭히지 말고 칡차나 맑은 국물로 간의 열을 내려주는 것이 당뇨 환자를 위한 진정한 숙취 해소의 정석입니다.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완전히 끊기 힘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한의사로서 제안하는 현실적인 음주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끊으세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생활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췌장의 생명줄이라도 붙잡는 차선책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주 횟수는 주 1회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우리 몸의 간과 췌장이 알코올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 뒤 다시 혈당 조절 모드로 돌아오는 데에는 최소 3, 4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마시는 건 췌장에게 퇴근하지 말고 계속 야근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술자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스스로와 타협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술 한 잔에 물 한 잔, 즉 1대1 법칙을 지켜보세요. 한의학적으로 술은 몸의 진액을 말리는 습열의 결정체입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합니다. 물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해서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올 수 있는 가짜 저혈당과 탈수 현상을 막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안주는 단백질과 비전분 채소 위주로 드세요. 술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과자, 튀김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안주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회, 살코기, 두부,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채소 안주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실천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술자리에서도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술의 흡수 속도를 늦춰 췌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세요.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속이 허하다고 해장국을 찾는 건 금물입니다. 간이 밤새 술을 해독하느라 지쳐있는
있는데 또 음식을 밀어 넣으면 당대사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며 따뜻한 물이나 환기차를 마셔 췌장에게 유급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셔야 한다면 간과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 횟수를 주 1회 이내로 최대한 적게 마시고요.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술 한 잔 마실 때 물도 반드시 한 잔씩 같이 마시는 1:1 법칙을 지켜주시고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기 위해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안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마신 다음 날은 지친 장기들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며 충분히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뇨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2030 젊은 세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당뇨가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환경적 요인과 한국인 특유의 신체적 특징을 결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췌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식습관이죠. 바로 가공식품과 액상과당입니다. 젊은 층의 당뇨병 급증은 무엇보다 식단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초가공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햄버거, 피자, 마라탕처럼 자극적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액상과당과 인공 감미료도 문제인데요. 탕후루나 과일 주스, 탄산음료에 든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서 간과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 음료 속 인공 감미료 역시 당장 혈당 수치는 안 올릴지 몰라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장기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고 약한 췌장 때문입니다. 식습관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인의 췌장이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 자체가 약 12% 정도 더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규모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공장이 작으니 인슐린 분비 능력도 서양인에 비해서 60-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뚱뚱해져도 췌장이 버텨주어서 당뇨에 늦게 걸리는 반면에 한국인은 조금만 살이 찌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도 작은 췌장이 금방 번아웃되어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슐린 공장이 작은 체질을 타고난 한국 젊은이들이 췌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식단에 노출되면서 당뇨병 발병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20대에 당뇨가 시작되면 60, 70대의 노인들보다 유병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게 태어난 소형 엔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형차에 패스트푸드, 액상과당 등과 같은 음식을 자꾸 들이부으니 엔진이 견디지 못하고 고장나는 것이죠. 젊음을 믿고 방심하기엔 우리의 췌장이 너무나 섬세합니다. 지금 당장 자극적인 식단을 멈추는 것이 내 몸의 엔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검진에 있어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다는데 당화혈색소란 무엇인가요? 당뇨 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당화혈색소죠. 일반적인 혈당 수치가 그 순간순간의 수치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몇 달간의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내 당뇨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화혈색소란 무엇일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에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이 당분 중 일부가 혈색소 딱 달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당이 붙어버린 혈색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화혈색소가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할까요? 일반 혈당 검사는 검사 직전의 식사나 운동 상태에 따라 혈당 수치가 널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달라요.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면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당일 아침에 굶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치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눈속임이 불가능한 거죠. 지난 3개월간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당화혈색소 수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지만 정작 이게 정상인지 당뇨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정상 범위는 우선 5.6% 이하이고요.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그리고
당뇨 확진은 6.5% 이상으로 봅니다. 당뇨를 졸업했는지 판단할 때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오늘 혈당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당뇨약을 다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당뇨를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내 몸의 당뇨 통지표입니다. 일시적인 혈당 수치에 1일 1비 하지 마시고요. 적혈구가 기억하고 있는 지난 3개월의 기록, 당화혈색소를 1%씩 낮춰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당뇨에서 졸업하는 과정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지난 2, 3개월간 혈관 속에 설탕물이 흐르듯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과 그 위험성을 전신반응과 합병증의 신호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당뇨 증상하면 딱 떠오르는 3다 증상이 있죠.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당분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다뇨, 다식, 다갈입니다. 다뇨는 혈액 속의 당분을 소변에 섞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특히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다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갈은 소변으로 수분이 대량 빠져나가니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셔도 입안이 자꾸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다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식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 몸은 굶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음식을 찾게 되는 다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결과 생기는 전신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만 떠돌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해집니다. 다음으로 시력 저하인데요. 눈의 미세혈관에 고혈당이 영향을 주어서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잘 쉽게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가 높을 때 시작되는 조용한 살인자, 당뇨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서 결국 터지거나 막히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4대 합병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망막병증인데요. 망막병증은 실명의 주범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터지거나 늘어나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눈앞에 벌레가 다니는 듯한 비문증으로 나타나다가 방치하면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인데요. 당뇨 발기사의 신호이기도 하죠. 손발끝이 저리거나 불에 데인 듯 따끔거리고 때로는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기능 저하인데요. 투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에 미세혈관이 망가집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료가 생기거나 몸이 붓는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심해지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내혈관 질환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돌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혈당 찌꺼기가 큰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수치가 1%만 낮아져도 이런 무서운 합병증 위험이 비약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 의학계가 교과서처럼 따르는 대규모 연구인 UKPDS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당화혈색소를 1% 낮췄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뇨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실명과 투석의 원인이 되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무려 37%나 줄어듭니다. 혈관의 설탕 농도가 조금만 옅어져도 가장 얇고 예민한 혈관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소,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 자체가 21%나 낮아집니다.
합니다. 1%의 관리가 여러분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셈인 거죠. 세 번째는 심장이 멎는 심근경색은 14%, 그리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말초혈관 질환은 무려 43%나 감소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말해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많은 분이 내 수치는 8%나 되는데 언제 정상인 6%까지 만드냐라며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 어제보다 1%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신장질환, 콩팥질환 위험은 33%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활수소를 1% 낮추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 절실하게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만큼이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발병 여부가 결정되는 생활습관병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곤 하는데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습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단순히 적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이 당뇨에는 독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활동을 방해하여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단 음식이 당기고 허기를 느끼는 이유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췌장을 쉼없이 돌리는 잦은 간식과 야식인데요. 우리 췌장도 퇴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습관은 췌장을 24시간 풀 가동시켜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자는 동안에도 췌장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비로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며 대사가 정화되거든요. 하지만 잦은 간식은 혈당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췌장 세포를 번아웃 상태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정적인 생활과 식후에 바로 앉는 습관인데요.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앉아만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눕거나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은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때 남은 포도당은 근육에서 쓰이지 못하고 내장 지방으로 쌓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임이 적어 하체 근육이 빠지면 혈액 속의 당을 저장할 창고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몸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당뇨 예방의 핵심은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공복 시간을 확보해 췌장의 업무량을 줄이고 식후 10분이라도 움직여서 혈액 속 당분을 태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당뇨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당뇨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았지만 요즘은 건강검진이나 자가혈당 측정기가 보급되면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당뇨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이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증상일 때가 당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무증상 당뇨가 많을까요? 요즘은 당활수소 검사가 보편화 되어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즉 몸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 당뇨를 발견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췌장의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당뇨 졸업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데도 안 아픈데 굳이 약을 먹거나 식단을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방치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돌이키기 힘든 합병증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이미 당뇨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전통적인 3다1소 증상이라고 하는 다뇨, 다갈,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인데요. 우선 다뇨는 혈당을 내보내기 위해 화장실을 자주 가고요. 특히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다갈은 수분이 빠져나가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되고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식은 에너지가 세포로 공급되지 않아 먹어도 허기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
예상되지 않는 체중 감소도 일어나는데요.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내 몸이 근육과 지방을 억지로 태워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추가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니 늘 피곤하고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무좀이 심해지는 증상도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증상 당뇨는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기회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목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췌장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무증상 시기에 식단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당뇨 진단을 받고 3년 이내에 온 분들이 졸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당뇨를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어느덧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민 질병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구화된 잘못된 생활 환경이라는 폭탄이 한국인 특유의 취약한 신체 구조라는 도화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선천적인 약점이죠. 바로 작고 효율이 낮은 췌장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췌장의 크기가 유독 작다는 데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가 약 12% 이상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소규모라는 뜻이에요. 공장이 작으니 생산 능력도 떨어지죠.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서양인에 비교해서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양인들은 췌장이 크고 튼튼해서 웬만큼 살이 쪄도 당뇨에 잘 안 걸리지만 한국인은 조금만 무리해도 췌장이 금방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마른 당뇨를 부르는 올챙이형 체형도 문제인데요. 외국인들은 고도 비만이어도 당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은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당뇨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내장지방 때문인데요.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포도당을 태우는 허벅지 근육이 적은 편이고 독소를 내뿜는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러한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췌장이 열심히 인슐린을 만드는데 내장지방이 그 길을 막아버리니 혈당 조절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과잉과 급한 식습관의 콜라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식습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쌀밥 위주의 식단에 빵, 면, 자극적인 소스, 그리고 탕후루나 제로음료 같은 가공식품이 더해졌습니다. 또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15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고 그때마다 작은 췌장은 비명을 지르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자꾸 짜내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국인의 췌장은 소형차 엔진과 같습니다. 체격은 커졌지만 엔진은 여전히 작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탄수화물, 가공식품과 같은 음식을 빨리 먹기까지 하니 엔진이 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서양인의 식단과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고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이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